는 그냥 이브지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아 크리스마스 이브 참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녁 때 무슨 계획 있어? 이런 날은 저녁에 그 소주 한잔 하면서 삼겹살에 그치? 소주 한잔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성탄절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딱 우리가 뭐 축하할 일은 없어. 그 우리나라 그 전통 거시기는 아닌데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글로벌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뭐 페루라든지 뭐 이런 뭐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의 명절을 우리가 챙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정도는 범세계적인 이런 거 뭐 챙겨도 괜찮아요. 자 페이지에 자 124 잠깐만 우리 혹시 내가 여기 121쪽 설명했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121쪽 설명했던 거 같은데 확실치가 않아. 설명했어요? 네, 넘어갑니다. 나머지 내용 뭐 그렇고요. 스털링 기간은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거시기한 거야. 자, 페이지 124쪽 볼게요. 1번에 124쪽 한번 우리 숙제 검사 한번 해볼까? 부모님한테도 숙제 검사를 내가 했었다. 이거 안 했네 이거. 아이 진짜. 아 이거 시민이 이거 아니야.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숙제. 아이 자 우리 얘들아 요거 이 내부 에너지 알고 있죠? 내부 에너지는 분자 한 개 운동 에너지를 뭐 이렇게 적는다면 총 분자수를 적으면 총 분자수를 곱해줍니다. 요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는 이제 이 숫자가 붙어요. P 곱하기 V값 또는 뭐 2분의 3 원래는 KT라는 게 있어. 요거 볼츠만 상수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요걸 배워 이거 그냥 모두 이거 자체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부른다. 내부 에너지.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안 쓰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PV가 절대 온도에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요 정도만. 나머지 원래 2분의 3 들어가는 거는 저거는 이제 물리학 풀이에서 쓰는 내용들이에요. 자, 1번 그림은 부피가 동일한 두 개의 밀폐된 용기 속에 이럴 때는 뭐가 일정한지 부피가 일정하다 그럼 PV 중에서 V가 일정하다 두 개의 밀폐된 용기 속에 가는 평균 속력이 V인 이상기체가 들어있고 나는 평균 속력이 이 V인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모습인데요. 나의 기체가 가의 기체보다 큰 물리량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때 부피가 동일한 밀폐된 공간이에요. 이건 부피가 같다고 보는 겁니다. 기억은 같은 거니까 x 니은 압력 디귿 온도 내부 에너지 중에서 뭔 말이야? 부피가 동일한 두 개의 밀폐된 공간 속에 가는 평균적인 부인 이상 기체 분자가 들어있고 나는 평균적인 2V 이상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 나의 기체가 개체보다 큰 물리량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을 고르시오. 자 거기서 이제 동그라미 빨강색 공의 수가 기체 분자의 수입니다. 분자의 수. 자 5개죠. 근데 단 가와 나의 기체는 분자의 질량과 분자수는 서로 같다. 질량과 분자수가 같은데 오른쪽 나번에 보면은 속력이 더 빨라요. 속력이 더 빠르면 운동 에너지가 더 많아지겠죠. 자 분자수는 같아. 여기서 같은 걸 보면은 그냥 이렇게 공식을 적은 다음에 V가 같대. V가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수도 같대. 그런데 하나는 뭐 질량이 m이라고 치면 2분의 1 m V의 제곱 하나는 2분의 1 m 2 V의 제곱 운동 에너지가 좀 다르죠. 그래서 가번보다는 나번이 운동 에너지가 더 많다. 운동 에너지가 더 많으면 분자수 같으니까 압력이 더 큰 거겠죠. 그래서 가번보다 나번의 압력이 더 크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 값이 커지게 되면은 절대 온도도 더 커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온도도 압력도 운동 에너지가 모두 같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골라볼게요. 부피는 같기 때문에 기억은 x, 니은, 디귿, 리을 세 가지가 나번이 모두 같은 상태이다. 공식에 좀 대입을 해봐서 이렇게 한 푸는 문제예요. 물리 문제는 뭐 그냥 시계 대입하는 겁니다. 시계.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단열된 실린더 속에 들어있는
압력이 P인 이상기체에 열을 공급하였을 때 물체가 올려진 피스톤이 서서히 이동하여 기체의 부피가 델타 V만큼 증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그러면 열을 가해서요 부피가 커졌네요. 자, 기억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다. 이 기체의 압력이 되게 어렵죠. 기체의 압력은 외부의 압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정합니다. 압력이 일정한 채로 조금씩 부피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니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외부의 압력이 P일 때 델타 V만큼 바뀌었기 때문에 P 곱하기 델타 V가 맞고, 그러니까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P 곱하기 델타 V다. 자, 여기 이제 무슨 문건인지 모를 때는 우리 이제 거기다 요걸 이렇게 적어봐야 돼. 모르는 사람들 이거 적으세요.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이거 적어봐야 됩니다. 해준 일이 P 곱하기 델타 V야. 이렇게. 그쵸? 근데 요 녀석이 이래. 자, 그래요. Q는 뭐 일단 요만큼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자, 요 녀석이 압력, 외부의 압력은 일정한데 V 값이 원래보다 더 커졌어요. 그치?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더 증가했을 것이고, 뭔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된 만큼 열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Q는 P 곱하기 델타 V, 일한 양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P 곱하기 델타 V보다는 더 큰 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X. 그러니까 이제 기체에 관한 일은 기체 자체가 열을 받으면 자기의 운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 증가에도 쓰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을 한다. 요거 중에서 까먹었을까봐 물어보는 기본 형태의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뒤에 나오는 그 다른 문제들보다 지금 요 나오는 요 형태 문제 있죠. Q는 델타 U 더하기 W. 요거 먼저 이해를 좀 자꾸 해야 돼요. 연력학에서는 까먹기 쉬우니까 요거부터 먼저 외우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응용 문제는 저절로 쉬워져. 이것만 알게 되면. 이게 처음에 이걸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 우리가 원래 연력학 이 물리원에서 배우는 연력학 1법칙이에요. 요 내용 두 가지 합이 열이다. 요걸 배우는 게 연력학 1법칙이에요. 자, 세 번째 볼게요. 그러면 3번. 다음은 이상기체 등온 팽창. 등온 팽창은 어떤 팽창이냐? 자, 등온 팽창은 온도가 일정한 채로 팽창하는 걸 말하는데, 팽창은 부피가 커지는 거죠. 자, 등온 팽창 같은 경우에는 등온선이 있으면 등온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아무데나 이렇게. 그래서 아래쪽에 요만큼의 뭐 일을 하겠고 면적만큼. 자, 그 다음에 기억.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은 0보다, 자, 이제 1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거는 이제 팽창하는 경우에 외부에 일을 한다 표시하는 거죠. 이거는 수축하는 경우에 일을 받는다라고 표시합니다. 일을 한다, 일을 받는다. 좀 다르죠. 돈으로 따지면 돈을 준다와 돈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다 반대 의미가 됩니다. 근데 팽창하는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에 일을 하는 거예요. 기체가 이제 부피가 이렇게 커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을 한다. 이 반대로 작아지는 경우 일을 받는다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자, 2번 기체의 압력은 이게 등온 팽창을 하면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P1이 있고 P2가 있다. 등온선을 따라서 팽창하다 보면은 항상 압력은 좀 작아진 쪽으로 가야 되겠죠. 반대로 수축을 하면 올라가는 쪽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거 기체는 외부의 열을 방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이것도 이제 세 번째는 우리 한번 적어볼까?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일의 양화 부호만 적어볼게요. 부호 플러스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됐냐? 일정하죠? 0. 그렇죠? 그래서 해준 일의 양만큼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자, 얘가 기체가 내부 에너지는 일정한데 일을 했어. 그렇죠? 에너지라고 하는 거 내부 에너지 일정해. 근데 일을 했어. 그만큼 일한 만큼은 흡수를 해줘야지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일한 양만큼. 4번, 그림은 단열된 실린더에 이상기체를 놓고 단열된 피스톤 위에 구슬에서를 서서히 감소시켰을 때, 자, 이런 경우에는
외부의 압력을 좀 작아지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쇠구슬을 갖다가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외부의 압력이 점점 감소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피가 커졌습니다. 그럼 잠깐 이게 이제 무슨 경우냐? 자, 여기에다가 얘들아 열을 넣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일단 여기 있지. 부를 찾아보자 한번. 얘는 플러스야. 이거 플러스. 그렇죠. 그리고 열은 0입니다. 그러면 이게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우리 안 보이지만 이걸 정확히 식을 써가지고 요 놈을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0인지 가려내는 게 우리 연력 법칙이니까 부피가 커지면 일단 1의 부호가 0보다 크죠. 플러스 열을 주고 받았다는 말이 없으니까 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결론을 가져야 돼. Q가 0이다. 그 다음에 1은 0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내부 에너지는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등원선을 만약에 여러 개 쭉 적는다 보면은 이 녀석 부피 커졌으니까 여기서부터 같은 온도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같은 선을 따라가면 안 돼. 보다 낮은 선으로 움직이면서 부피가 커지는 이런 경우. 다른 말로 이게 단열 팽창이라고 부르죠. 단열 팽창하는 경우. 그러면은 얘는 외부에 일을 하게 되면서 열을 받지 않은 채로 일을 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작아지게 되고 내부 에너지가 작아지게 되면은 이제 온도는 더 낮아지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얘는 반드시 PV 값이 감소되어 있고 부피는 커졌지만 압력이 훨씬 작아져. PV가 일정한 선이 있는데 거길 벗어나 가지고 PV 값이 좀 작아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PV 값이 작아지게 되고 분자수는 일정할 테니까 운동 에너지가 작아질 테고 온도는 낮아지는 상태. 이런 상태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단열 팽창이죠. 그래서 이 공기들이 점점 높은 산으로 타고 올라간다면 단열 팽창이 생겨서 이슬점에 도달했을 때 이슬점에 도달하면 이제 여기에 구름이 생기는 경우 이거 뭐 중학교 3학년 과정 중에서 대충 배웠을 텐데 엄밀히 말하면 단열 팽창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겁먹지 말고 그래서 나중에 중3 과정 되면은 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우리 학생들이 미래다 배웠겠지만 까먹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보세요. 재밌어 이 내용들이. 자, 그렇게 해서요. 기억 기체 압력은 감소한다가 맞고 니은 기체의 온도는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온도도 감소한다. 압력도 감소하고 온도도 감소하고 막 헷갈리죠. 그럴 때 식에 넣어서 꼭 풀어보세요. 이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P 곱하기 델타 V보다 작다. 자, 그러면은 외부의 한 일 P 곱하기 델타 V만큼보다 작다. 근데 P 곱하기 델타 V가 해준 일인데 그만큼인데 요거 그치? 그랬더니 선생님 얘는 압력이 처음에 P가 계속 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P가 뭔가요? 처음에 압력을 P 안녕. 그래서 부피가 작아졌으면 원래 이 아래쪽 면적이 해준 일이 아닌데 그냥 요렇게 델타 V만큼 곱해서 사각형의 면적이 P 곱하기 델타 V가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P 곱하기 델타 V는 얼마큼이냐면 아래쪽에 면적값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치? 근데 압력은 작아졌어. 근데 처음에 압력을 곱해서 델타 V 곱해주면서 사각형의 면적이 됩니다. 그거보다는 작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쵸? 그래서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게 압력 P1, 2 이런 식으로 문자가 있을 때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압력은 처음에 주어진 압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좀 풀어봅시다. 6번. 자, 숙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개념 기본 문제는 좀 풀어드리고요. 이게 이제, 이 개념 적용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하이탑 한번 풀었다 그래서 뭐 다 풀면 안 돼. 머리 아파. 자, 6번.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그래프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변하였다. 이 그래프에서 A, B는 반비례 곡선이고 다른 것은 모두 직선이다. 반비례 곡선이구나. 반비례 곡선은 P 곱하기 V가 일정한 걸 얘기하는 건데 자, A에서 B로 갔다가
C에서 D에서 그다음에 A로 갔다가 자 요런 형태겠죠. 자 우리 뭐또 어떻게 숙제 좀 어디 우리가 그래요. 시험 잘 봤지 학교 시험? 올백 맞았어요? 아이고 올백 맞아야지. 보통 이거 물리 딱 하는 사람들 몇 개나 틀렸어? 전체에서 과학을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아. 전체에서 이렇게 풀렸어요. 두 개 정도 틀렸어요. 이번에 못 봤네? 못 봤어요. 전체 올백 정도 맞아줘야지 이거. 야 이거 학교 공부하면 올백 쉽지 않냐? 나는 진짜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더만 않고. 수학 밀렸어. 수학 그거 안 되지. 한 건 다 맞았는데 그치 하면 네. 올백이었는데 네. 너 조금만 정신 차려. 문제 풀다가 졸았을 수도 있어. 보니까 수업하다가 잘 듣다가 갑자기 졸더라고 조금씩 한 10초 20초 그거 습관되면 안 되니까 고등학생 되기 전에 고쳐야 돼. 평생에 한이 생길 수도 있어. 그 학교 시험 100점은 쉬워. 우리 오히려 틀리기가 어렵지 않냐? 학교 시험은? 구라야. 선생님은 절대 그렇게 공부 잘 열심히 못했어요. 구라 한번 쳐봤습니다. 1번. 여기는 압력이 2, 여기는 압력이 5. 중에서 우리 잠깐 이 문제 중에서 우리 내부 에너지 한번 그려봅시다. 내부 에너지 A점과 B점, C점과 D점. 내부 에너지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2분의 3 P 곱하기 V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 2에 관한 내용을 연습 잠깐 해볼게요. 자꾸만 P분만 보니까 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럼 이게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이 값을 구한 거는 영하 0K에서부터 얼만큼의 열이 들어갔냐 그거를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 213도씨부터 얼마의 열을 넣어놨다 이런 게 내부 에너지 정의입니다. 들어간 열만큼을 내부 에너지. 그러면 A점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5랑 2 곱했지? 그럼 10이네 10. 근데 단위가 써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10에 부피가 부피가 여기 부피네. 미안하다 얘들아. 부피. 이 자식들이. 그 다음에 여기를 압력. 이 자식들이. 여기다가 10에 5승. 그리고 여기는 10에 마이너스 3승. 그럼 얘들아 10에 5승이랑 10에 마이너스 3승 다 곱해주세요. 10에 5승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곱해주면 10에 2승이 남겠네? 그러면 이거 곱하면은 이거 10이 되고 10에 2승 곱해주고 또 2분의 3 여기 빼먹으면 안 되겠지. 얼마가 되니? 100에다가 2분의 3 150주. 이 기체는 영하 273도씨에서부터 150줄의 열을 넣어놨다 이런 뜻이 되죠. A, B도 똑같을 거야. B도 똑같은지 알겠어요? 이게 왜 B가 똑같은 거냐면은 이게 P 곱하기 V가 일정한 선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게 2가 되고 5가 되고 B도 똑같이 150줄. 자, 이런 걸 등운선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등운선. 이 등운선이 뭐냐면은 P 곱하기 V가 일정한 선이죠. P 곱하기 V가 이게 내부 에너지인데 그 일정한 선. 이게 등운선입니다. C도 한번 그려볼까요? C는 얼마냐면은 5야 5. 5에다 이건 75 줄. 자, 가만 있어봐. 2분의 3 곱하기 5 곱하기 100. 계산 잘못했네? 이거 1500이네? 1500, 이게 750이네. 750줄. 내부 에너지가 반으로 작아진 지점이다. C점은. 그쵸? D점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는 300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그래서 누구의 온도가 가장 높냐? 여기 1500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얘는 750 절반. 요거는 5분의 1배. 이거보다 5분의 1배. 요런 뜻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연습 좀 한번 해본 거예요. 자꾸 문자만 쓰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구해봤어요. 자, 1번. 기체의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쓰시오.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 P 곱하기 V가 이게 온도라는 게 잘 안 보이거든. 그렇죠? 이것도 안 보여요. 온도 에너지도. 근데 P 곱하기 V 그래프에서는 P 곱하기 V 값이 일정하다. 그게 이제 일정한 선 요런 선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 1번 온도가 일정한 건 A에서 B번 구간이 되겠죠. 자, 2번
B에서 온도가 300이다. 잠깐. B에서 온도가 300K다. 자, 그러면 D에서의 온도는 얼마가 되냐? 잠깐 보자. 여기서 300K다. 이 내부 에너지가 P 곱하기 V 값이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쵸? 절대 온도가 1500이고 절대 온도가 300이니까 이거 5분의 1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300K란 말이야. 300의 5분의 1배는 얼마가 돼요? 60K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섭씨 온도로 따지면 섭씨 온도로 60K니까 섭씨 온도로 따지면은 영하 마이너스 273 빼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섭씨 온도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13도씨가 답이 되고요. 절대 온도로는 60K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나요? 그쵸? 그래서 항상 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절대 온도야. 이게 절대 온도. 그래서 얘는 섭씨 온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말하는 섭씨 온도 도씨가 아닙니다. 이 절대 온도는 켈빈이고요. 얘는 켈빈은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주는 거야. 반대로 갈 때 빼주는 거고, 이게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꿀 때는 203을 빼주고, 이런 차이값이 있죠. 그 다음에 7번 1기압에서 27도인 이상기체가 0.6 세제곱미터가 있다. 실전 문제입니다. 이거는 영재고 문제들에서 나오거나 하는 문제들이 학교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따 교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압력이 얼마냐면은 얘들아 좀 밑줄 쳐야 돼요. 이게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 그 다음에 27도씨는 이거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절대 온도로 바꿔야 돼, 얘들아. 절대 온도로. 얘는 여기다가 273을 더해주게 되면은 300K구나.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피가 0.6 세제곱미터이다. 이렇게 세 가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 하나, 둘, 뭐 세 개. 이거 볼트만 상수는 몰라도 돼요. 이거는 화학 배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스로 나눠버린 값이야. 새로 만든 값이에요. 이거 화학을 배우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거 운동 에너지도 모르고 분자수도 모르겠고 아무튼 요 세 가지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부피를 1.5배가 되게 하려면 온도를 얼마만큼 높여야 하는지 한번 써보시라. 줄줄 적어볼까? U는 운동 에너지 곱하기 분자수는 이번에서 P 곱하기 V는 이게 오케이. 이거 중요한 거 우리가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부피를 1.5배가 되게 하려면은 절대 온도를 1.5배가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현재 절대 온도는 얼마냐면은 현재 온도는 300K니까 나중에 절대 온도는 얼마가 되냐? 1.5배니까 450K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이건 섭씨 온도로 따지면 얼마가 되겠냐? 273을 빼야 되겠네? 그러면은 숫자 계산이 안 되네? 그러면 267인가? 267도씨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섭씨 온도로는. 그 다음에 아니다. 미안하다. 이거 아니야. 얼만큼 더 높이냐도 문제네. 얼만큼 더 높이냐. 미안해요. 답이 뭐냐면은 얼만큼을 더 높이냐 문제예요. 자, 150K가 증가하려면은 150도씨 올려주면 됩니다. 똑같이. 그렇죠? 또는 150K 증가 또는 150도씨 올라가는 건 똑같이. 그렇죠? 1K 올라갈 때마다 1도씨 올라가는 건 똑같으니까 답은 150K 또는 150도씨. 자, 2번 처음 상태에서 1번과 같은 상태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을 구하시오. 잠깐만. 이게 압력이 일정한 채로 쭉 변한다면, 그렇죠? 이게 등압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쭉 뭐 변했다. 어려운데? 요놈이?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얼마냐면은 V-가 기체 부피가 1.5배가 된다고 했거든? 그쵸? 그래서 1.5배가 되면은 0.9 세제곱미터가 되겠다. 그러면 이때 해주는 일은
P 곱하기 델타 V니까 P가 얼마야? 10의 5승 곱하기 부피가 델타 V 델타 V 0.3 곱하기 10의 단위가 얼마니? 0.3 그냥 세제곱미터 곱해주면 얼마가 되냐? 10의 5승에다가 0.3 계산이 안 되네. 10의 5승 곱하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3000줄이 되겠군요. 이렇게 3만 줄인가? 이게 10의 5승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그래서 3만 줄이네. 3만 줄. 계산이 돼. 3만 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처음 상태에서 1번과 같은 상태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몇 배가 될 것인가? 얘들아 그냥 부피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1.5배가 되면 기체 내부 에너지는 1.5배. 그래서 3번은 그냥 1.5배가 답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거기다 시간 한번 다시 적어 봅시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연력하기 되게 어떻게 보면 또 재밌기도 해요. 이게 알고 보면 재밌고 좀 어렵긴 하지만 처음이 근데 재밌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물리 한번 딱 펴봐 한번 이게 딱 그냥 이거 이거 우리 학생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한 대학생쯤 돼가지고 아니야 결혼해가지고 야 나 옛날에 물리 배웠어 하이탑 배웠어 그러면 끝난 거야. 그 한마디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그냥 이거 봐 졸고 있어 와서 그냥 벌써 자. 자 8번 먼저 풀어볼게요.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부피를 팽창시켰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부피를 2배로 증가시켰다. 잠깐만 압력이 일정하다 이런 걸 등압. 자, 두 번째 4번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등온 가정이죠. 등온 가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부피를 2배로 등압, 등온 팽창. 자 4번 외부와 열의 이동을 차단하고 부피를 2배로 증가시켰다. 열을 단열 팽창입니다. 단열 팽창. 자 가다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하늘의 양을 등호 또는 부등호로 비교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림 한번 따라 그려볼게. 한번 피부 그래프 그릴 수 있나? 잠깐 그려봐. 피부 그래프 얘들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볼 시간 한번 드릴 테니까. 자, 처음에 압력이 일정한 채로 어디 갔니? 압력이 일정한 채로 그러면은 PV 그래프에서 압력이 일정한 채로 부피가 이게 2배만큼 커졌다. 자, 네가 등압 팽창이죠. 자, 두 번째는 온도를 일정 유지하면서 부피를 2배 되더라. 온도가 일정하게 Q는 이 온도가 일정하니까 등온 과정이죠. 이 일이 플러스네. 뭐 열량만큼 더 받았겠네. 그럼 PV선 일정한 선으로 쭉 내려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등온 팽창을 말한 것이고. 3번 외부와 열의 이동을 이 열이 없어. 근데 이 부피가 팽창해서 이랬어. 내부 에너지는 적어지니까 등온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등온선이 온도가 낮은 선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3번. 부피는 똑같이 증가했지만 면적의 양이 다릅니다. 면적의 양이. 그래서 1번은 이거는 이제 등압 팽창이죠. 1번의 1 등압 1번 등압 팽창. 자, 2번은 등온 팽창. 3번은 단열 팽창.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건 1번, 2번, 3번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의 면적이 1이다. 요거 이제 까먹으면 안 되겠고 면적이 1이다. 자꾸 이제 넣어줘. 이거 기분 좋게 자는 사람. 집에 연료가 떨어졌어? 학원이 따뜻해서 학원 와서 자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자 9번 봅시다. 일정량의 이상기체 압력과 부피를 그래프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변하게 하였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이제 연력학 2법칙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1번 A점에서부터 B점, 그 다음에 C점, 그 다음에 D점으로 슉슉슉슉 이렇게. 자, 여기는 뭐 10의 5승이다. 여기는 3 곱하기 10의 5승이다. 여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여기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뭐 이런 점이었어요. 자, C에서 기체 잠깐만. 자, 우리 A, B, C, D점에 운동 에너지를 모두 한번 구해봅시다. 이런 거. 자, 분자의 평균 운동량의 크기. 어렵네, 얘들아. 운동량.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고 운동 에너지가 아닙니다. 운동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어머나.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리 운동 에너지부터 구해보자 일단. 운동 에너지부터. 질량과 부위가 들어가 있는 운동 에너지부터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운동량을 구하는 게 일단 운동 에너지부터 한번 구해보자. 나도 한 번에 못 구하니까 단계별로 구해볼게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구해서 운동량을 계산 한번 할 겁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 A점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 그냥 곱해냐, 이거 하고. 네, B점은 15승이 된다. 1 곱하기 1, 여기는 3. C는 4가 3, 12. D는 4, 1, 4. 자, 그러면 A하고보다 D가 A하고 D를 비교하는 건가요? C에서는 B에서의 몇 배, C는 B에서의 몇 배,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어머나, 얘들아, 운동 에너지가 몇 배예요? 4배죠. 그렇지.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면 속력이 몇 배다? 속력이 그만 둬!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려면 속력이 몇 배가 돼야 된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그치? 질량 일정한 채로 전체 값이 이게 4배가 되려면 속력은 2v, 2배로 커져야 된다. 이걸 모르면 역학제 에너지 어려울 텐데. 자, 그럼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어렸으면 어려우니까.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고, 얘는 운동량으로 쓰면은 2분의 아니지 2m 위쪽에도 m을 곱해줘. m의 제곱 이렇게 위에 아래 m을 곱해주세요. 그럼 얼마가 되네? 2m분의 운동량 p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운동량은 루트, 이게 제곱이 있거든. 제곱근을 씌워줘야 돼. 2m 곱하기 운동 에너지. 이 녀석을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서 운동량이 얼마냐면은 여기서는 루트 2m 곱하기 운동 에너지 3이죠. 3 대 루트 2m 곱하기 12지요. 운동 에너지 3과 12 몇 대다? 이거는 2m은 없어집니다. 질량은 1대 루트 4가 되니까 1대 2 운동량은 2배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써가지고 풀기에는 시간이 뭐, 그치? 그래서 머리 한번 써보게 될게. 머리를 쓰면 운동 에너지가 만약에 4배가 되면 속력은 2V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곱을 얘기해야죠. 질량 까먹으면 안 돼. 질량 곱하기 속도의 곱을 말하는데,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려면 속도가 2배가 돼야 되니까 속력이. 그래서 운동량은 2배가 될 것이다. 푸는 게 적당한 과정이고, 그렇죠? 그래서 쓸데없는 이게는 쓸데없는 걸 한번 해봤어. 있어 보이려고. 원래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봐서 쉽게. 이게 문제 풀면 안 돼. 물리는 원래 쉽게 풀어야 돼. 자, 2번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외부가 기체의 한 일의 양은
몇 줄인지 무하시오. 얘들아, 이 면적 구해야 되는데 요거 면적? 요거 높이가 얼마야? 2 곱하기 10에 여기 1과 3에 1 곱하기 10의 5술 곱하기 밑변 여기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주면 여기에 10의 2승이 될 것이고 600줄 답은 600줄 해준이 양이 된다. 그래서 단위가 있을 때에는 단위도 곱해주 세려몽땅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한 번은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10번부터 중요한 게 없으니까 통과하고요. 넘어갑시다. 자, 페이지 130쪽 펴봤어요. 열기관과 효율에 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이거는 연력학 1법칙의 기본적인 문제고요. 실은 이제 연력학 2법칙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우리 학생들이 비웃지 않으려나? 내가 저번에 이런 어떤 학생이 막 되게 웃던데? 선생님 막 비웃고 막 그러던데 막. 진짜 인간이 저럴 수 있냐? 막 이러지.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 내가 여기 1층에 이제 내려가서 쉬는 시간에 그냥 담배 한 번 펴볼까? 이렇게. 요즘엔 냄새 안 나는 전자담배로 바꿨어요. 담배를 펴볼까? 내려가서 1층에. 근데 방구가 끼고 싶은 거야. 마침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밑에 1층에 계단이거든. 내려가면서 걸어가면서 방울 끼는데 소리가 뚝딱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나도 황당하게 그냥 뿍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뚝딱 그 소리 나서 창피해. 또 되게 커요 또 그날따라. 웬만하면 차 소리 때문에 들리도 안 돼. 또 차도 안 다녀 그 시간엔 또 무슨 창피야. 그래서 다행히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만 저기 내려가다 보면 아래쪽에 기둥이 있거든. 왼쪽에 어떤 어머니께서 나 쑥 쳐다보는 거야. 뭐 무슨 소린가 하고 나 쳐다본다. 그래가지고 이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라고 참 눈치채면 내가 창피할 것 같아서 나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도 참 비웃음 당할 것 같아서 혹시 아빠인데 결제하러 온 것처럼 이제 모른 척하고서 이러고 나갔어 이러고 그래가지고 저 골목길에서 한참 있다가 지금 가면은 또 혹시 다시 들어가면은 학부모가 아니라 이 학원 선생님 눈치챌 것 같은 거야 그 엄마가. 그래가지고 계속 일부러 빙빙 돌았어. 쉬는 시간 동안 계속. 그래서 왔는데 마침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 가셨나 봐. 내가 기다렸다가 다행히. 그래가지고 걸어 올라가는데 난 세상에 이런 방구 냄새 맡아본 적이 없어. 보통 방구 끼면 방구가 냄새가 없어지잖아. 근데 몇 분이 지났는데도 냄새가 있나 봐. 내가 꼈던 방구 냄새가. 나 그 냄새 맡고서 나 뒤지는 줄 알았다. 세상에 방구가 확산이야. 얘들아 혹시 방구들이 껴놓으면은 이렇게 공기 중으로 퍼지는 확산이라 그러거든. 근데 확산된 방구가 다시 기분이 좋아서 원래 위치로 모이질 않을까요? 모이는 거 안 생길까?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물속에다 잉크방울 떨어뜨려봐. 소금을 녹여봐. 한번 퍼져나간 소금이 다시 모이거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확산되거나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면 아무리 기다려도 저절로 모이진 않습니다. 누가 힘을 주어서 모으지 않는 한은 절대로 원래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럼 우리 에너지에 관한 얘기 한번 볼까요? 물질이라고 분자 상태로 흩어지는 이런 물질들이나 또는 에너지, 태양빛 에너지가 우주로 퍼져나가죠. 그럼 이 우주로 퍼져나간 태양 에너지가 다시 모여가지고 태양으로 가는 일은 또 생기질 않아요. 이 에너지이거나 물질이거나 물리학자들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 열도 하나의 에너지고 물리에서 말하는 하나의 에너지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들을 물체 속에 과연 가둘 수가 있을 것인가? 가둬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고 열 형태로 뜨끈뜨끈 뻗어나가는 따뜻한 열이고 따뜻하다? 만져볼게요? 아무튼 따뜻해. 상상만 해. 진짜 뜨거워. 아침에 내가 오자마자 뜨겁거든. 지금 되니까 뜨끈뜨끈한데 핫팩
뜨습다. 따뜻해. 한겨울에 어디가 제일 따뜻했으면 좋겠어? 손 아니야, 손? 그치. 또 나는 요즘 발도 그래, 발. 여기서 궁디가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 내가 볼 때 약간 변태기가 있어. 한겨울에 제일 추운 데가 손과 발이야. 또는 요 코끝이나 이런 얼굴에. 근데 궁디 쪽에도 가끔 있어. 어떤 학생은 내가 그 말은 얘기 안 하는데 궁디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 약간 이게 변태기가 있어. 이 궁디는 일반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요. 거의 손발이지. 안 그래? 손발이잖아. 제일 추운데 붙어 있다. 근데 궁디가 따뜻하고 손발이 더 중요하지. 아이고 바보들. 궁디는 저거 엄마나 아빠 차 타가지고 히터기 키면 따뜻해진단 말이야. 손발은 답이 없어. 히터기에다가 해도 손발이 또 발이 더 문제야. 한번 발이 차가워지면 겨울에 한번 눈이 들어가가지고 발이 얼잖아. 참. 자, 열에 관한 얘기 볼까? 열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이렇게 밖으로 퍼져 나간 열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내가 내일 핫팩을 또 쓰고 싶은데 그런 얘기가 안 생겨. 열이 밖으로 나오긴 하지만 잘 또 들어가서 모여지진 않아요. 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열역학을 배웠으니까 열의 관점과 열을 가지고 있는 입자 운동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이 열역학 2법칙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열역학 2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은 물질이나 에너지라고 하는 게 과연 퍼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모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방향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에너지와 분자에 관한 얘기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열역학 2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면 이 법칙이 뭔지는 알아야 돼. 이 법칙은 에너지나 물질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과연 우주에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하나의 현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형태로 이제 공부하는 열역학 2법칙입니다. 열역학 2법칙은 쉽게 말해서 에너지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의 방향성.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열역학 제2법칙.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자, 열역학 제2법칙이 뭐냐? 일단 결론을 좀 적어드릴게요. 워낙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중요한 거는 이것만 이제 이해하면 될 거다. 자, 열역학 2법칙을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순차적으로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 볼게요. 책에 있는 내용들이. 자, 우리 이제 어떤 물체가 가역 변화와 비가역 변화가 뭔지부터 설명해 봅시다.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얘들아 여기다가 진자 왔다 갔다 하는 걸 진자라고 하는데 진자를 매달아 둬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내려왔다가 또 이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그 차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만큼 요 차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됐다가 또다시 포텐셜 에너지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그 다음에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로 변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포텐셜을 바뀌면 되는데 원래 포텐셜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로 100%다 바뀌는 걸 가역 과정이라고 불러요. 가역. 그런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는 반드시 그 양과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려오면서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조금 더 빨라지질 못해. 그래서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 일부분이 공기와 부딪히게 되면 약간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놈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일부분 열 에너지로 이제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열 에너지를 그냥 큐라고만 적어볼까요? 이렇게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분은 마찰에 의해서 열로 발생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연계의 반응에서는 원래 있던 만큼이 되질 않기 때문에 가역이 아니라 비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측면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배웠는데요. 마찰이 있을 때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질 않아요. 얘네들이 원래 포텐 에너지가 조금씩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멈춰버리게 되죠. 자, 우리 두 번째 볼까요? 아래쪽에 비가역 변화. 비가역 변화는 뭐냐면 가지고 있던 에너지만큼 원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비가역 과정이라고 부르고 자연계에서 대부분은 비가역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1번 열이 발생하는 경우죠.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비가역이 된다. 원래만큼 에너지 되돌릴 수가 없다. 2번 자, 우리 따뜻한 물 속에다가 잉크빵 퍼져 나갔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확산되죠. 확산. 그렇죠. 확산되는 것도
비가역 과정으로 절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리학자들이 에너지거나 물질들이거나 어떤 뭐 방향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하지 않지만 물리에서는 좀 중요해요. 왜냐면 에너지를 다루는 과목이니까 에너지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 에너지를 모아놓고서 이만큼 만약에 이만큼 열에 100줄 넣어놨어 여기다가 다음 주에 기체에다가 야 기체 갖고 와봐 여기다가 기체 100줄 넣어줘 그래서 기체가 뭐 내부 에너지가 뭐 60줄 가지고 40줄 일시켜 했는데 실제로 열은 보존되질 않아. 주변 통이나 열한테 조금 이렇게 전달되게 되고 통은 주변보다 공기가 높아지면은 또다시 열을 고온의 저온으로 열이 전달되면서 열이 잘 보존되고 있지는 않아요. 이놈들이. 그래서 과연 열을 우리가 가둬놓고서 그러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열이 있는데 그치요?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썼어. 쓰면 마찰에서 열이 발생하니까 어차피 지구에 있잖아. 그 열 우리가 쓰면 되잖아. 근데 쓰질 않아.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이 열들이. 그래서 이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되긴 하지만 그쵸?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아니고 보다 차가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 그 에너지는 열로 바뀌어. 열로 바뀐 에너지는 우주로 빠져나가. 그래서 지구상에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저장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게 되면은 그 에너지는 결국은 우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은 에너지는 보존된다. 에너지 총량은. 선생님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왜 아껴 써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지만 아껴 써야 되는 이유는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 열로 바뀌게 되고 이 바뀐 열은 우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빠져나가는 만큼 우리 지구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구 전체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 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은 조그마한 과정 하나의 화학 반응이나 물리 과정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조그만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구인들 77억 인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방법은 에너지에 관한 약간 이해가 좀 필요한 거야. 우리가 물리를 배우면서. 그래서 에너지는 쓰면 쓸수록 열로 바뀐다. 이런 과정들을 배워볼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열의 이동에 관한 것도 좀 배워보고요. 잠깐 경찰이 어디 깨워달라고 막 고기 좀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응? 여기 봐 자는 사람만 모였어 이쪽 줄. 내가 이쪽 줄에 깨우다가 시간 다 가. 한 명 번갈아 가면서 잔다? 둘이 동시 잔 적이 없어 여태까지. 이것도 불가사의야. 둘이 동시 잔 적이 없어. 멀쩡하면 한 명이 자 뒤에 가. 봐봐 내가 오늘은 안 자. 오늘 계속 졸고 있잖아. 봐. 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잔다니까? 동시에 둘이 자신 적은 없어 여태까지. 동시에 한 명씩은 꾸준히 잤는데 동시에 둘이 잔 적은 없어. 그리고 동시에 깨 있는 적도 없어. 신기해. 야, 한 명이 성민이가 깨 있지? 자, 확실해. 나 오늘 이제 이거 대단한데? 이것도 하나의 법칙인가? 자, 우리 열에 관한 법칙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열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역학적 에너지처럼 뭐 식으로 정확히 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표현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열역학 제2법칙이 무슨 법칙이냐? 에너지나 물질의 방향성에 관한 얘기예요. 자, 우리 페이지 131쪽 한번 볼까요? 비가역 변화의 예. 자, 이 뚜껑을 열어서 퍼져나간 기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걸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를 1번. 자, 그러면은 여기 이런 곳에 있는 자, 분자 운동이 활발한 애들이 있고 막 빨리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분자 운동이 좀 느린 애가 있다고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분자라고 쳐보자. 같은 분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온인 물체를 저온인 물체, 분자 운동이 느린 저온인 물체를 붙여놨어. 이렇게. 그러면은 고온인 물체가 땅 때려. 그럼 자기가 얘를 때리면서 얘는 속력이 증가하겠지만 여기는 움직이는 반대로 힘을 받으면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치? 그래서 보다 빠른 애가 있으면은 느린 애한테 가서 땅 싸다고 때려버려. 땅 하면서 걔는 더 빨라지고 본인은 느려지게 돼 있어요. 항상. 그치? 이해되니? 그래서 속도가 비슷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부딪히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아.
속도가 비슷해지면 그렇게 되면은 온도가 이제 비슷해지죠.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자,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T1 또 높은 놈이 있고 T2 저온인 물체가 있고 고온인 물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놈이 열이 전달이 돼. 그럼 나중에는 온도가 일정해지는 열 평형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열이 전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데 반대로 갈 수 없을까? 반대로? 자, 열이 만약에 저온에서 고온으로 간다. 반대로. 내가 그 연애할 때 서울 저거 시청 앞에서 우리 와이프랑 같이 밤중에 걸어가면서 이런 얘기해도 우리 학생들은 뭐 이상하진 않겠지. 애인이니까 결혼할 사람이니까 밤중에 가다가 사람들 좀 이렇게 차들도 안 오고 시커멀 때 낮에는 못했어 창피해서 밤에 아무도 없잖아. 그럼 가로수가 되게 큰 것들이 쫙 있어. 물론 사이사이 차도 보이지만 지나가면서 내가 탁 뽀뽀를 해버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어떨 때는 춥대. 그럼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안아주거든. 이렇게. 자, 만약에 말이야 추운 사람과 더운 사람이 붙여놨어. 열이 낮은 쪽에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옆에 학생이 자고 있을까 안 자고 있을까? 그냥 그 시간에 깨. 자, 열이 원래는 더운 쪽에서 찬 쪽으로 이동을 해서 얘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반대 경우가 되면은 얘는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고 얘는 온도가 더 높아져요. 한번 온도가 높아진 애들이 낮아지는 방법은 나보다 더 뜨거운 애한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 같은 애한테 가서 비벼야 돼. 그래야지 내가 시원해지는 거지. 예. 원래 우리는 뜨거운 거 뜨거워서 타 죽는 걸 알고 있지. 하지만 여기서는 안 그래. 거꾸로는 뜨거운 데 가면은 시원해져. 시원해. 좋다. 추운 데 있잖아. 추운 데 막 밖에 눈 내리고 있어. 추워. 밖에 나가지 무지하게 더워. 열이 막 들어와. 왜 이렇게 더워 씨. 와. 겨울 되면 덥고 나보다 온도가 높으면 막 30도씨까지도 계속 나는 열을 뺏겨. 추운 쪽으로. 아닌데 열을 받아. 이게 더워. 그런데 40도씨가 되는 지역이 갔다. 그러면은 나보다 온도가 높은 데에 가면 이제 시원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런 일은 안 생겨요. 상상하지 마. 우리가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건 상상이 안 돼. 이거 자체가. 그래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지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은 이동하지만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어떤 물질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 낙엽 같은 거 가을에 이게 모아놓자. 낙엽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일부러 지나다 보면 낙엽이 점점 퍼져. 점점 낙엽이 여기저기 있어. 누가 일부러 와서 모아놓지 않는 한. 분자들을 가만히 놔두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방구 얘기했는데 미안하지만 어디 가서 뭐 얘기를 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궁뎅이 이거. 알았지? 궁뎅이. 그래서 방구가 뻗어나갔단 말이야. 이렇게 빵 하고. 그럼 다시 나갔다 온 방구가 원래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이게 한번 확률로 계산해 봤어요. 그냥 우리 이 칸막이 통에다가 여기에 A 기체가 들어있고 여기는 없어. 구멍을 열었다. 폭을. 그러면 기체 분자가 퍼져나간단 말이야. 이 분자가 원래로 들어가서 모일 확률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확률에 관한 얘기예요. 확률 한번 구해볼게. 그럼 여기 나온 기체 분자 하나가 사방으로 돌아갈 곳 중에서 1로 들어갈 이 방향으로 갈 확률이 전체 중에서 몇 분의 몇일까요? 각도로 따지면 360분의 1이 아니라 공간이지 공간. 그치? 이 많은 공간 중에서 원래 있는 나온 쪽으로 갈 확률은 예를 들어서 그냥 360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분자 두 개가 원래 있는 모이로 모일 확률은 경우의 수는 360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분자의 수가 n개가 되게 되면은 잠깐만 n개 어떻게 될 거냐? 확률은 이제 0이 돼 버려요. 어떤 학생이 내가 이제 요즘에는 내가 이걸 잘 인터넷 안 보는데 우리 학생들이 1년 동안에 산에 가서 산이든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에 실제로. 거의 대부분은 등산객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올라가가지고 등산 정상에서 사진 찍는다고 피레침 역할하는 요 스틱이라고 있거든. 탄소 섬유라고 공기 전기 잘 전달하는 재질이 있어요. 팁. 이게 뾰족한 거. 이걸 갖다가 하늘을 찍어서 막 사진 찍다가 번개만 꽝 쪄서 죽는 거야. 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우리 학생들 부모님이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말리세요. 알겠네? 위험해. 날씨 꾸물꾸물한 날 특히 하지 말라 그래요. 위험해. 왜 가가지고 그걸 찍냐고. 그거 왜 번개 맞아 죽고 싶어서 환장했지. 자, 그래서 잠깐. 자, 그러면은 1년 동안에 우리 5천만 명 중에서 5천만 명 중에서 약 250명이 1년에 죽어요. 번개 맞아서. 그 확률을 내가 계산해 봤거든. 이게 200만 분의 1입니다. 자, 학교 갈 때 혹시 번개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서 집에 다시 돌아간 적 있어? 1년 동안? 있어? 나도 없어. 있어? 200만 분의 1의 확률이 얼마냐? 0에 가까운 수야.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수학자들이 계산했을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신빙성 있는 그 계산 방법으로 따지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960만 분의 1이에요. 거의 1000만 분의 1이야. 번개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낮아. 그런데 매주 10명 이상이 나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만큼 많이 산다는 얘기야. 와, 난 그 얘기 듣고서 아니 로또 1등이 10명씩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어떨 때는 한 명도 안 나오는 데가 있긴 있대. 그 주도 있는데 와 대단하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많은 로또를 사고 우리나라 사람 사지 마세요. 자 얘들아 정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분자수가 선생님 저희 이게 360분에 한 얼마 정도 하게 되면 0이 되나요? 한 1,500만 해보세요. 6번, 5번, 5개. 분자 5개만 모여도 원래 방향으로 모이는 거는 0에 가까워요, 이게. 얘네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확률로 따졌을 때 에너지나 어떤 물질이 열이 이렇게 따뜻한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열이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지요. 두 번째, 분자가 뭉쳐있는 게 아니라 퍼져나갔어. 공간이 넓어졌지요. 열이나 분자들은 한번 퍼져나가면 원래 방향으로 돌아갈 확률은 제로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분자 운동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열의 이동을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뭐 확률이라든지 이런 거로 설명을 하지만 이제 물리학자들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물리학자들마다 한 가지 이론이 다 나와. 우리 학생들도 물어보면 나름대로 이견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물질의 확산되니까 확산은 분자 운동에 의한 것이고 저절로 돌아가지 않는다. 두 번째, 확률. 어차피 모일 확률은 제로가 되니까 그런 것이다. 세 번째, 등등등.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면 누가 힘을 줘서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열 또한 똑같다. 열을 물론 미는 건 힘이 필요하진 않지만 열도 하나의 물질이라고 보자. 그렇다면은 열이 퍼져 나가거나 분자들이 확산돼 나가거나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연계에서는 열이 발생을 하면은 원래 상태 에너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디스가 이거를 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법칙. 자, 나 좀 봐줘. 나 책이 없어. 나 좀 봐봐. 이 아저씨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들아, 만약에 낙엽을 갖다가 모아놨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낙엽이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이 발로 차는 경우도 있고, 뭐 바람이 불어서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원래는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야. 아무도 일을 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을 질서도가 높다라고 얘기해요. 높다. 이렇게 막 공간이 퍼져나간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질서도가 더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여 있는 것들, 차지하는 공간이 좁은 거, 이걸 질서도가 높다. 열이나 분자가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차지할수록 질소도가 높다. 자, 그런데 이게 A에 관한 얘기고요. B이지, B.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섞였다고 쳐보자.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부르냐? 질소도가 낮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로만 보면은 공간이 넓은 거지만 여러 가지로 보면은 섞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로만 보면은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고 지금 우주에는 한 가지 물질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각각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면 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질소도가 낮다. 그렇지? 혼잡하다 이게 되죠. 혼잡하다. 자, 이 반대 개념을 클라우디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들아 무질소도라고 불러요. 무질소도. 자, 차지하는 애들이 이렇게 이 질소 정형에 뭉쳐 있잖아. 그럼 무질소도가 낮다라고 얘기해요. 질소도의 반대 개념이야 이게. 자, 그다음에 자, 이거 한민이 잘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자, 이게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져 가지고 막 서로 섞여 있잖아. 이런 것들은 무질소도가 어떻다? 더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높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무질소도를 표시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 엔트로피라고 부르게 해요. 엔트로피. 이걸 다른 말로 엔트로피가 높다, 낮다,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엔트로피가 뭐냐? 그렇죠?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이제 S로 표시하는데요. S는 절대 온도,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분의 열량, 주고받는 열량 이 값을 엔트로피라고 부르고. 자, 만약에 어떤 애들이 있다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온도가 변했다. 뭐 열량을 주고받았다 이러면 그렇죠? 만약에 T1 고온이고 T2다. 얘들아 고온이고 저온인 걸 붙여놨다고 쳐봐. 그럼 열이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얘 엔트로피 변화량 더하기 얘 엔트로피 변화량 더하기 얘 엔트로피 변화량 등등등등 했을 때 자 보자. 어떤 공간에다가 열을 넣어주게 되면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이해되니? 그런데 받은 열만큼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열 중에 일부분을 통 쪽으로 열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T만큼 온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열을 뺏기니까. 그래서 Q라는 열을 받아도 T만큼에는 요만큼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T분의 Q값 이만큼 들어가도 온도가 그만큼 올라갈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이 값은 점점 증가할 거다 감소할 거다. 열이 빠져나간다면 그 들어간 열이 빠져나가서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분모값이 더 작아질 테니까 이 값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자연계의 모든 에너지들은 그런 방법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이런 이론이에요. 열역학 이 법칙이. 그래서 엔트로피 볼게. 엔트로피. 자, 그러면 엔트로피가 엔트로피를 모두 더했을 때 그 합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엔트로피 합이 0이 되면은 자, 잠깐만. 이게 저쪽에서 조르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모두 이제 더하다 보면 시그마라고 적거든. 시그마. 이 값이 0이 됐다. 이런 것들은 가역 과정. 우리 시그마 배웠어요? 보통 이거 배우면은 막 합통까지는 배우더만. 시그마 배웠어요? 합, 순열 좋아. 안 배웠어요? 괜찮아. 이거는 엔트로피의 합, 엔트로피 변화량의 합. 이거 모든 것들. 엔트로피 변화량의 합. 엔트로피 변화량이 0보다 크면은 비가역이다. 퍼져나갔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좀 쉬운 말로 말해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다. 엔트로피가 뭐예요? 쉬운 말로는 무질소도를 얘기합니다. 자, 책이 없는 과정이니까 잘 들어와야 돼요. 어려워서 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은 얘들아 열을 한번 따뜻한 물체와 차가운 물체를 한번 붙여볼게요. 고온인 물체 T1, T2 이렇게 붙여보자. 그럼 열이 여기서 이동을 했다고 쳐볼게요. Q만큼. 그치? 그럼 이 엔트로피 변화량 한번 해볼까? 델타 엔트로피 변화량. 얘도 변하면 델타 엔트로피 변화량. 모두 등등등 해가지고 0보다 커질 것이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되냐? 빠져나간 열은 Q예요. 그러면은 T1 고온분의 T1분의 Q 마이너스 Q 더하기 얘는 열을 얻었죠. 열을 넣으면 플러스 Q가 됩니다. 플러스 Q. 열역학 1법칙 배웠죠? 받은 열은 플러스 열, 뺏긴 열은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얘도
온도가 T2. 누가 온도가 더 높다? T1이 온도가 더 9분입니다. 알겠지? 이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를 이항을 시켜볼까? 그러면은 T2분의 Q가 T1분의 Q가 돼야 되겠구나. 이게 되니 이게? 그치? 날릴까? 이렇게? 그럼 얼마가 돼요? T1이 T2보다 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열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을 하는 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반대 과정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다. 이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다른 말로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또 이게 무슨 법칙인가요? 그렇죠. 열역학 제2법칙은 분자의 운동으로 따졌을 때 확률이 1에 가까운 방향, 즉 0에 가까운 방향은 모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고 퍼져나간다. 그런 게 열역학 제2법칙이죠. 자, 두 번째,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진다. 그렇죠? 공간이 에너지든 분자건 공간이 넓어지게 되면 확률이 1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반대 과정은 생기질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온도,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해야지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로는 생기지를 않는다. 그렇죠? 이런 걸 열역학 제2법칙.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 이 법칙은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책자 한번 볼까요? 페이지 131쪽 볼게요. 이번 엔트로피. 대부분의 자연현상을 한쪽으로만 진행하고 그 역으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역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을 비가역 과정이다. 이러한 자연현상의 비가역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고요. 자연현상은 미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쫙 쳐보세요. 이걸 가설로 설명했는데 여태까지 생각해보니까 다 맞아요. 이 가설이. 틀리질 않아. 그럼 우주가 지금 선생님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데요. 맞죠? 당연히 팽창하지.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니까. 이 우주가 가진 열이나 분자들이 퍼져나가는 거, 우리가 잉크 속에서 확산되거나 방구가 확산되는 것처럼 우주가 점점 팽창해서 퍼져나가고 당연한 거죠.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볼게요. 1번 엔트로피 변화량. 엔트로피 변화량은 온도분의 Q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가역 과정에서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제로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렇죠. 하지만 가역 과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냥 이론상 배우는 거예요. 비가역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자, 2번 열의 이동과 엔트로피 변화량. 그래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자, 3번 열역학 제2법칙 볼까요?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에너지가 어디로 갈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즉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이 에너지가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이 에너지의 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데요. 에너지 이동하는 방향성에 관해서 어떻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분자들이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그렇죠? 공간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항상 자기의 열을 잃어버려서 자기 온도는 점점 낮아지려는 방향으로 점점 이동을 해간다. 모든 물체들은. 그래서 공기 중에 두었던 물체가 저절로 식어가는 건 당연한 얘기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자, 그러면은 열기관의 열 효율에 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냐? 그렇죠. 자, 요거 이제 엔진 설명할 테니까 우리 학생들 저거 자동차에 관심 좀 많으신가? 자동차? 때론 난 관심이 많은데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자, 이게 얘들아 등운선이야. PV 그래프 좀 자주 보던 거 이용 한번 해볼까? 자, PV 그래프 랄라랄랄라. 그래서 PV 그래프 이게 T1이고 이게 T2입니다. 등운선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일을 한번 엔진을 가지고 일을 한번 시켜보자. 자, 엔진이 어떻게 생겨 있냐? 이것도 한번 볼까? 엔진 생긴 거부터 어디다 그려줄까? 여기다 그려줄게요. 엔진 실제 크기 한 요만합니다. 보면은 막 실제로는 엔진이 막 이만한데 실제로는 요만한 게 들어가 있어. 이거를 겉에 싸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통은 실린더가 500ml, 0.5리터짜리 구멍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500이야. 이런 것들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기통이라고 불러요. 내 차야 쉽게 말해서 500ml, 0.5L짜리. 자 여기에다가 이 연료관으로 열을 넣어줘가지고 점화 플러그로 폭발시켜요. 열이 추가 빵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피스톤이 순간적으로 쫙 밀어. 그래가지고 이놈을 팽창시켜요. 1번 실린더가 열이 팽창되면 4분의 1 밖에 돌려 이놈을. 그 다음에 2번 실린더가 나머지 그 다음에 연료를 안 넣어. 여기다 연료를 넣어주면 이놈이 2번 실린더가 나머지 4분의 1 밖에 돌려줘요. 그러면 3번 실린더가 나머지를 또 빵 터뜨려가지고 여기를 돌려줘. 4번 실린더가 빵 터뜨리면 4번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1, 2, 3, 4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연료를 쓰는 거야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면 처음에 보자. 이렇게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도 있죠. 그 다음에 부피가 다시 이게 이제 여기 붙어있는 거 클랭크 축이라고 알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쵸? 여기 얘가 밀어주면 밀어주고 잡아당기면 오는 이렇게. 그래서 이놈들이 클랭크 축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중심에서 어긋난 축에다가 쇳덩어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놈을 밀어버리면 얘가 밀어지고 잡아당기면 다가오고. 그렇죠. 하지만 한 반바퀴도 잡아당길 수 있게 돼요. 이런 축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밀었다가 잡아당기는 거야. 그럼 얘는 돌아가 계속. 나는 밀고 잡아당기면 얘는 돌아가 한 바퀴 이렇게. 알고 있죠? 이런 축을 말하는 크랭크 축이라고. 이런 축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바퀴를 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팽창하는 과정을 따져보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얘가 돌아가면서 얘가 만드는 면적이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번 과정으로, B에서 C번 과정으로, C에서 D번 과정으로, D에서 A 과정으로 이렇게 하면은 외부에 일하는 일이 이만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열을 가지고 자동차 엔진을 움직인다든지 증기기관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 내연기관이라고 불러요. 내연기관. 그래서 내연기관의 기관의 연료율이 뭡니까? 연료율. 그렇죠? 연료율은 이게 들어간 열량분에 여기 이것도 과정부터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 과정부터 A에서 B번, B에서 C, C에서 D, D에서 2번 과정까지. Q는 델타 U 더하기 W. 자, 4개 과정으로 돼 있어요. 내연기관이.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차는 6번씩도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으로 돌아가는 6기통도 있어요. 난 6기통 차를 내가 타본 적이 있나? 있구나. 있다. BMW 6기통 차 엄청나다, 성능이. 저거 우리 보통 시중에는 4기통 차가 많은데 BMW 6기통 차가 있거든. 3000cc 넘는 차. 이거는 진짜 밟으면 속도가 와, 야 미친 듯이 올라가. 지금은 팔아버렸기 때문에 다른 거 4기통차를 타고 있는데 국산차로 엄청난 속도가 246km까지 그냥 차가 쭉쭉쭉쭉 올라가 속도가 이게 와. 내가 경험상 옛날에 이제 그랜저라는 차를 타는데 속도가 한 140 정도가 되면 그 다음 속도가 잘 안 올라가. 악셀을 막 밟아도 소리는 커지는데 속도가 조금 올라가거든. 그 차는 250까지 그냥 쫙 올라. 속도가 그냥 쫙 올라가. 쫙 눈에 보여. 속도가 쫙. 와. 대신 차 없는 고속도로에서 대낮에 미칩니다. 큰일 납니다. 100%. 새벽 2, 3시 되면은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 차들이 없을 때가 있거든. 많으면 또 그나마 새벽에 많으면 또 못 움직여. 그렇게 빨리 못 무서워. 그 속도가 차들이 딱 봐도 없어. 그러면은 이게 4차선이야 한쪽에. 차들이 없어. 그럴 때는 직선 구간에서만 슉 하면 쫙. 그럴 때만 하는 거지. 미친 듯이는 못하고. 안 그러면 사고 나거든. 자, 아무튼 얘들아. 이게 보통은 4기통차예요. 일반적으로. 4기통차에 관한 얘기야. 자, AB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은 AB 과정은 등온 팽창 과정이야. 등온 팽창. 등온 팽창. 여기다가 열을 넣어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면적을 극대화시켜서 많이 일할 것인가? 일을 많이 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열량을 더 넣어줍시다. 그러면은 Q1이라고 하는 열량을 넣어줘요. 그러면 네버너지 변화량은 제로. 그 다음에 일한 양은 Q1만큼 일하겠죠. W1만큼. 이해되나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W1만큼의 일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열을 안 넣어줘. 얘들아. 오케이? 열을 터뜨렸어. 옆에 있는 애가 이제 터뜨려서 이게 퍼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열이 제로야. 그런데 일을 또 했어. W2만큼.
1 아래쪽에 이만큼 W2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그만큼 감소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엔트로피 변화량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때 온도가 높을 때를 T1, 그치요? T1분의 열량 Q를 얻었다. Q1 이렇게. 이럴 때 내 엔트로피 변화량 얼마가 돼요? 열을 주고받지 않으면 엔트로피 변화량은 제로가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자, 세 번째 과정 볼게. 세 번째. 그럼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등온선을 따라 움직이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제로가 되고 이란량이 뭐 마이너스 W3만큼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열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거든. 그만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치? 받은 일의 양만큼 열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W만큼. 이때 빠져나간 열을 얼마큼이라고 부르냐? Q2만큼. 그러니까 엔진이 한번 커진 다음에 작아져야 돼. 그래서 왔다 갔다 일을 해야 되지. 엔진이 계속 커지면서 일만 하게 되면 차는 이렇게 모닝인데 엔진만 큰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왕복을 시켜줘야 돼요. 팽창과 수축을 반복시키는 엔진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야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아지게 만드는 또 구간이 필요한데요. 3번이 터지면서 이런 걸 작아지게 만들죠. 그러면 이게 등온 수축을 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제로가 되고 Q2란 열만큼 밖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이런 과정은 무슨 과정이나 단열 팽창이다. 이런 과정은 등온 수축이다. 그 다음엔 이것도 단열 과정이에요. 열을 안 넣어줬는데 또 압력을 쭉 주니까 그치? 봐봐 열을 밖으로 안 빼냈잖아 얘들아. 열을 밖으로 안 빼냈잖아 이걸. 그러니까 열이 0이고 받은 일이 요만큼 W 이제 요만큼 아래 요만큼 W4 여기까지는 W3만큼 열을 이제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가 되는 받은 일의 양만큼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가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무슨 과정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잠깐 그래서 C에서 D번 과정에서는 등온 팽창을 하면서 열을 밖으로 내야 돼요. Q2라고 하는 열을 반드시. Q1이라는 열이 들어가는 공간도 있는데 Q2라는 열이 빠져나옵니다. 자, T2분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뒤에서 2번 과정은 단열 수축 과정이고 엔터의 변화량은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 이탈리아의 카르노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이거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제로가 된다면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런 엔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엔진은 Q1이라고 하는 열이 들어가.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Q2라는 열이 나와. 나머지는 열이 들어갔다 나가질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들어간 열분의 Q1 들어간 열이 Q1이야. 나간 열이 Q2야. 나머지 이만큼 W가 얼만큼이 됩니까? 자, 얘는 Q1 마이너스 Q2만큼 그만큼 일한 거 아니냐. 자, 나 좀 봐줘요. Q1분의 Q1 마이너스 Q2 그렇죠? 이걸 Q1분의 안쪽에 둘러싸인 면적 W거든? W 그렇죠? 자, 이거를 숫자로 적으면 1 마이너스 Q1분의 Q2가 되겠죠? 이거를 열효율이라고 부릅니다. 얘들아, 열효율. 이코노믹 이런 뜻이겠죠. 이코노믹. 열효율은 뭐냐면 들어간 열분의 해준 일의 양인데요. 이걸 식으로 적게 되면 1 마이너스 Q1분의 Q2가 되어버립니다. 알겠지? 그치? 잠깐. 자, 잠깐. 이거를 만약에 얘들아 엔트로피 변화량이 0이라면 이라는 데만 이 과정에서만 쓰이고 나머지 열들은 엔진 밖으로 잠깐. 원래는 이 엔진이 열을 밖으로 뺏기거든. 그래서 이 엔진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1600도씨까지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엔진을 이루고 있는 철성분의 온도가 1300도씨가 녹는 점인데 엔진 자체가 녹아버려. 그래서 이 엔진이 뜨거워지지 않도록 엔진 오일이라고 하는 오일통으로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엔진 오일이 막 온도가 400도, 500도 올라가니까 이놈을 또다시 냉각수통이라고 하는 냉각수. 이게 엔진을 보호하는 게 두 가지야.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엔진 오일로 한 단계 싸고 있고 바깥쪽을 또다시 냉각수라고 하는 녀석이 또 이놈을 이걸 또 이제 식혀주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을.
이 냉각수를 시키는 게 자동차 앞에 보면은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있거든. 냉각수가 지나가면서 공기랑 맞닿아서 시원하게 만들 다시 보내주는 이런 장치예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엔진이 녹지 않도록. 그래서 대부분의 열들을 어디에 밖으로 빼앗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이론적으로 이 열을 밖으로 안 뺏기고 이놈을 열을 들어갔다가 나머지 수축을 시킬 때 열을 밖으로 빼내는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Q2만 존재하고 열을 안 뺏긴다. 엔트로피 변화량은 제로이다. 이때 들어간 열 말고 나머지는 엔진 쪽으로 전달되지 않는 이런 이상적인 엔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량이 제로가 되려면 잠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열이 들어갈 때가 있고 열이 밖으로 빼낼 때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0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0으로 만든 가장 이상적인 엔진인데요. 그럼 엔트로피 변화량은 T1분의 Q1, 그 다음에 T2분의 Q2, 그렇죠? 이 변화량이 합이 0이 돼야 돼. 그러면 T1분의 고온이죠, 고온. 고온일 때 열을 넣어주니까 꽝 뜨거워져. 팍 온도가 높아지면서. 자, T1분의 Q1 더하기. 자, 열이 마이너스일 때는 그대로 마이너스 주면 돼요. 저온 T2분의 마이너스 Q2. 열이 달라야 됩니다. Q1, Q2는 달라야 돼. 그래서 일할 거 아니야. 이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될 것이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이항시켜보자. 여기 그러면은 T1분의 Q1은 T2분의 Q2가 될 테니까. 자, 우리 요거 볼래? 요거 얘들아? 요거 Q1분의 Q2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면은 Q1분의 Q2 이항시켜보자. 그러면은 T1분의 T2는 Q1분의 Q2니까 요 녀석을 온도로 바꿀 수 있구나. 는 1 마이너스 T1분의 T2. 자, 이렇게 절대 온도 값으로 표시한 요 연료율을 카르노 기간의 연료율, 다시 이 카르노 기간의 연료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여러분 이 열이라고 하는 거는 엔진 속에 열을 넣어가지고 이걸로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열이라는 건 항상 밖으로 빠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엔트로피는 증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론적으로 들어간 열들이 이 운동 에너지로 변하고 또는 우리가 밖으로 빼내는 열 빼고 나머지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론적으로 어떤 가장 열효율이 높은 이런 엔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가상적으로 연료율이 가장 높은 이런 엔진을 만들게 된다면 이런 엔진은 1 마이너스 T1분의 T2. 자, 엔터로 변화량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을 T1분의 T2 또는 Q1분의 Q2, Q2로 양을 줄이는 거야. 작게. 오케이? 여기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을 넣고서 열을 밖으로 안 빼면 부피가 작아지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카르노가 야, 열로 생각하지 말고 온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온도로. 만약에 이 녀석이 연료율이 점점 100에 가깝게 되기 위해서, 그렇죠? T1분의 T2가 얼마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됩니다. 0. 이게 이 녀석을 0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잠깐만 T1분의 T2가 0에 가까워지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분모가 되는 T1을 무지하게 증가시켜버리는 거죠. 그치?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은 엔진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엔진은 1300도가 되면 녹기 때문에 이거를 한 2500도 정도까지 녹지 않는 우리 제트기에 보면은 제트기 프로펠러가 제트 엔진에 보면은 프로펠러가 있거든. 그 뜨거운 바람을 확 넣어주는 프로펠러가 있어. 추진력을 얻는. 그냥 그게 불꽃을 밖으로 팍 뜨거운 공기를 밀어. 그럼 뜨거운 공기가 나오면서 팽창을 해. 뜨거우니까. 그러면 얘가 공기를 밀면 공기가 로켓을 밀어주면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팍 밀어내면 뜨거운 공기가 그냥 막 밀려나가면서 로켓가 쫙 추진력으로 가는 거거든. 이렇게. 거기에 쓰이는 게 티타늄 합금인데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면은 녹는 점을 한 2500도씨까지 높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티타늄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이런 엔진을 만들어 보자. 그런 자동차 회사가 아우디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우디하고 BMW라는 회사가 엔진을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냅니다. 얘들이. 그래서 연료율이 우리나라 차보다는 높아요. 우리도 도전했어. 도전했는데 이게 폭발력이 크다 보니까 얘들아 우리 유리 그릇이나 이런 데 보면 조그만 금 하나 생겨도 시간 지나면 조금씩 금이 커지는 거 알지? 그러니까 크랙이 하나 조그만한 흠집이 생기면은 나중에 점점 커서 깨져버려요 엔진이. 그래서 우리는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 엔진이 폭발이 꽝꽝 되게 세거든 생각보다 팍 터지면서. 그때 조그만한 분자 한 개 정도의 흠만 있어도 이게 점점 커지면서 깨져버려요 이놈들이. 그래서 무결점 엔진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나라도 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수십 년 동안 해봤는데 만들어내질 못했어 이런 엔진을. 차 엔진 하나 만들려고 1년 동안 했는데 겨우 엔진 하나 나오고 이건 아닌 것 같지. 그래서 모든 회사가 이제 지금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전기 회사 전기차로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 봐봐요. 그래서 T1이 더 온도를 높여서 이게 녹지 않는 더 높은 엔진으로 만드는 거는 좀 어렵구나.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하고. 2번. 그러면 T2 얘들아. T2가 0에 가깝게 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저온부의 온도 얘들아. 열을 빼. 열이 들어갔어. 뜨거워. 열을 빼. 알겠지? 마이너스 Q거든? 그러면 얘가 열을 뺏긴 거야, 얘가 뺏긴 거야. 얘는 얻은 거잖아, 플러스고. 얘가 온도가 T2로 온도가 낮아져야 돼. 얼마? 영하 273도C 정도의 온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0이 될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뜨거워, 주변에. 근데 열이 계속 고온에서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근데 이 열을 다 빼가지고 영하 223도씨까지 뺄 수 있다면 빼는 게 불가능해. 열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을 0으로 만든다는 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걸 0으로 얘들아 우리 에어컨 쓰면은 집안에 더운 공기가 냉매가 더운 공기 흡수해서 밖으로 열을 밖으로 빼내주는 거거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근데 10이라는 열을 움직이려면 이 에어컨이 한 열효율이 80%밖에 안 돼요. 만약에 80이라는 열을 밖으로 빼내려면은 에어컨은 100의 전기를 써야 됩니다. 에너지율이 100%가 되진 않지. 열이라고 하는 거 항상 열이 고온에서 온으로 밀려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열들을 전부 다 막기는 어려워요. 전부 다 그 이동하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100% 1로 만들 수는 있지만 1 또는 열 역학적 에너지 열이 아니라 열 에너지를 100% 다시 역학적 에너지나 1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치? 이걸 0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0이 되는 가역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이걸 0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100%인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엔트로피가 0이 되더라도 엔트로피 변화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물론 엔트로피가 당연히 증가하겠지만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쳐도 100%인 연료율의 기관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를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에너지 보자. 잠깐만 에너지 보자. 에너지 총량 역학적 에너지 이만큼 있었어.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근데 이걸 썼어. 마찰에서 열이 발생했단 말이야.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 생기고 열이 이만큼 발생했어. 또 썼어. 다시 한번. 그러면 역학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고 열은 점점 증가한단 말이야. 마찰에 점점 열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다가 나중에 전부 다 100% 열이 바뀌는 거죠. 그치? 이렇게 만들어진 열을 갖다가 모아서 10줄의 열을 모으는데 10줄의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10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0줄의 에너지를 얻어서 10줄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열을 모으는데 쓰는 에너지를 직접 쓰는 게 에너지 효율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간에 퍼져나간 열을 우리가 다시 주워서 쓰면 안 되겠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열을 모으려면 10을 모으려면 10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모으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쓰는 게 훨씬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에 빠져나간 열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
그 열을 모으려면 어차피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 11이라는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2, 3의 에너지를 써야 돼. 그냥 2, 3의 에너지를 그냥 직접 우리가 쓰는 데 낫단 말이야. 좀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 내가 금이 비싸대, 금. 그래서 사금이라고 있어. 모래 중에 모래 조금 이게. 그래서 사람한테 100명을 모아가지고 사금을 좀 모아주세요. 대신 모은 건 다 나한테 줘야 됩니다. 100명이 모았어. 하루 동안에 일당을 주고 놨더니만 일당이 한 1,000만 원 나갔어. 100명이면 1,000만 원쯤 되려나? 2,000만 원 되겠다. 하루 동안에 모은 금을 봤더니만 금이 100만 원씩밖에 안 모였어. 오케이? 금이 에너지라고 쳐보자고. 금이 공간에 퍼져 있어. 그래서 이걸 모으려고 많은 에너지를 썼어. 사람들의 일당을 줘서. 하지만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쓴 에너지에 비해서 훨씬 적은 것밖에 모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즉 모을 이유가 없어. 그냥 내가 2천만 원씩 금을 사는 게 훨씬 많아. 오케이? 그러니까 에너지학적으로 따지면 에너지를 아끼자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에너지를 공간에 빠져나간 에너지를 모으는 거는 아끼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게 아끼는 방법이라는 얘기지. 모으는 건 절대로 모을 수는 있지만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제 페이지 자 132쪽 보세요. 열기관. 자, 열기관의 연료에 관한 얘기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림 한번 얘들아 잠깐만 이거 졸고 있는데 그림 한번 그려줄게. 열기관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일단 Q1이라는 열을 넣어줘요. 이렇게. 나머지 일을 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열이 이제 Q2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열기관이 계속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요. 나머지 W만큼 이제 일을 해주게 되는 건데 이때 Q1은 일하지 않고 나가는 열 더하기 일의 양을 얘기합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아니고 빠져나가는 열의 양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때 열을 밑줄 한번 쳐볼까요? 1 마이너스 Q1분의 Q2. 자, 공식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으니까 열기관의 연료율 1 마이너스 Q1분의 Q2 페이지 132쪽 가장 아래쪽. 그래서 열기관의 연료율은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133쪽 봅시다. 이 열기관을 만약에 엔트로피 변화량이 0으로 만든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은 과연 얼만큼의 열 효율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자, 이 프랑스의 과학자 카르노 프랑스 바보씨. 자, 카르노가 이제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B 과정 볼까요? 등온 팽창 과정.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식은. 자, AB 과정 적어가세요. AB 과정. 얘들아 펜 적어가. 책이 없어. 아래쪽에 글자로 나와 있는데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다가 자 처음에는 Q1이란 열을 넣어줘요. 그치요? 그래서 Q1이란 열을 넣어서요. Q1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제로 나머지 Q1만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얘들아 단열 팽창. 그렇죠? 받은 열은 0이죠. 0. 그리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때 한일량은 W2 플러스. 자, 그래서 한 일의 양만큼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는 과정을 말하고 세 번째는 등온 수축을 얘기합니다. 등온 수축. 내부 에너지는 변화량은 제로인데 이 W3 마이너스만큼 받았어요. 그럼 열을 밖으로 빼내야 되겠죠. Q2만큼 이렇게 마이너스 Q가 되겠죠. 자, 요만큼이 이제 Q2만큼 받는 일의 양만큼을 밖으로 빼내줘야지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제로. 잠깐만 졸만 이거 봐. 한 명 피해가 졸라 그래. 너 이게 희한하다. 들어올 때 뭐 짜고 들어왔네? 빨리 한번 적어봐. 잠 깨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 볼게요. 뒤에서 2번 과정은 단열 과정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W4만큼을 받았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또다시 이제 뭐 증가하겠죠. 이러면 플러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W1 더하기 W2 마이너스 W3 더하기 W4 이게 외부에 해준 일의 양 W가 됩니다. 요게 얼만큼이냐? W. 그쵸? 요만큼이 Q1 마이너스 Q2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이제 우리 프랑스의 우리 물리학자 아저씨 카르노가 엔트로피 증가량이 0이라면 이 녀석이 밖으로 열을 뺏기지 않고 엔트로피 증가량이 0이라면 과연 이론적으로 얼만큼의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식을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를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3번 열기간의 열 효율 한 개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 과정을 무슨 팽창? 단열, 등원 팽창, 단열 팽창, 등원 수축. 그치요? 어떤 애가 이런 질문도 한 적이 있어. 실제로 배우는 안 하지만 선생님 여기서 그냥 단열 수축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같은 양의 열이 얘들아 같은 양의 열이 들어가서 Q1 그런데 외부로 하는 일의 양의 면적이 훨씬 더 좁아지게 돼 있어요. 얘가 이해되니? 그치? 그래서 같은 양의 열이 들어갔는데 더 많은 양의 일, 면적 이게 아래쪽에 있는 요 폐국선의 면적이 더 넓어지는 방법은 등온시켜야 되거나 등압으로 부피를 낮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기술상 어렵기 때문에 등원 팽창을 등원 수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4기통 엔진을 쓰게 됩니다. 4단계로 나뉘어서 뭐 3기통 엔진도 있는데 3기통 엔진이 그게 효율이 높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얘네들은 4기통 이상이 돼야 돼. 자,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면적을 이렇게 넓힌 다음에 또 다시 단열 수축하는 이런 과정 4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등원 팽창과 단열 팽창, 등원 수축, 단열 수축 4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때 열이 들어가는 건 Q1에 열이 들어가는 과정도 있지만, 그치? 반대 열이 빠져나오는 과정도 있죠. Q2라는 열이. 이걸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부피가 작아지질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열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놈이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서 수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누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멈춰버려요. 이 엔진이 왔다 갔다 일을 못해 이놈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동차 한번 시동 걸고서 1m 가고 멈추면 뭐 어떡할 거야. 계속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열을 밖으로 빼줘야 되는 거죠. 반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자, 카르노 기간의 순환 과정 볼게요. A, B 과정. 자, 거기다 적어가면 됩니다. 뭐라고? 등원 팽창. 아래쪽 BC 과정 무슨 과정이에요? 단열 팽창. 세 번째 CD 과정 무슨 과정이에요? 등원 수축입니다. 자, DA 과정 무슨 과정이에요? 이것들은 단열 압축 과정입니다. 이해되니? 그치요? 식을 아까 적어놨습니다. 여기다가. 그치? 이제 이 과정이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제로가 되죠. 그치? 그래서 일단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한 바퀴 동안에 들어간 열의 양은 Q1 마이너스 Q2만큼. 그치? 그만큼 내부는 저는 제로니까 그만큼 W. 그럼 해준 일이 얼마가 됩니까? 뭐 얼마요? Q1 마이너스 Q2만큼이 W가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계속 볼까요? 넘어갈까요, 이제? 그래서 페이지 134쪽 볼게요. 3번 카르노 기간의 엔트로피 변화. 카르노 기간의 순환 과정 중 등원 과정에서만 등원 팽창이나 등원 수축 과정에서만 열의 출입이 일어나고 단열 과정에서는 열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자, 엔트로피 변화량을 모두 더해서 0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가상적으로. 자, 카르노 기간의 열을 볼까요? 이 C가 아니라 원래 이 카로 나와요. 이 카. 자, Q2분의 Q1은 T2분의 T1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 열효율 1-Q1분의 Q2를 1-T1분의 T2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치요? 하지만 현실상 T1분의 T2 값을 0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치? T1을 무한대로 증가시키지 않는 한은. 근데 엔진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일정 온도 이상은 높일 수가 없다. T1은. 그치? 그래서 T1분의 T2는 절대 0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T2. T2가 0이 된 열을 다 빼서 영하 273도씨에 가까운 온도로 만들려면은 열을 빼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훨씬 효율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T2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이 열을 완전히 없는 영하 23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10의 열을 이동하려면은 10 이상의 열을 써야 돼. 그냥 열을 그냥 냅두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열을 좀 억지로 이동시키는 거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T1분의 T2 값을 0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분모값을 0으로 분모값을 무한대로 분자값을 0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연료율이 100%인 기간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과역 과정을 사용해서 공식을 만들더라도
가지고 있는 열량만큼 모두 100% 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이 뭘 배운 거냐면은 가지고 있는 열로 100%인 열 효율의 기관을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치? 그래서 물론 100% 가깝게 만들 수는 있어. 하지만 100%의 기관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반드시 열이 공간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100%의 기관을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다른 말로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리에서는. 계속 볼게요. 4번 열역학 제2법칙의 다른 표현 볼게요.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재밌는 문구가 나와 있는데 흡수한 열을 모두 일로 전환할 수 있는 열기관, 즉 연료율이 100%인 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 미칩니다. 연료율이 100%인 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의 그러면 연료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보통 이거보다는 좀 높거나 같고 이거보다는 좀 낮거나 같은 이런 상태, 이 사이 값을 가져요. 보통 엔진을 만들게 되면 이건 이론적인 값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자, 연력학 제2법칙은 얘들아 이런 단어부터 외워보자. 단어부터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해요. 이게 왜 어려운지 볼게. 식이 별로 없으니까 어렵지. 식이 있으면 쉬운데. 보자. 자, 이거부터 개념부터 잡아볼게요. 엔트로피 보자.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를 표시하는 값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절대 온도분의 열량값, 이거를 엔트로피라고 부르는데요. 이 값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생기지 절대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생기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놈을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개선하게 되면은 이게 증가해야지만 확률이 1에 가까워요. 이게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확률이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공간이 넓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다. 자, 열이 고온의 저온으로 가는 것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열을 모두 역학적 에너지들을 모두 100% 열로 바꿀 수는 있다. 답은. 하지만 열을 100% 일로 바꿀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나요? 좀 복잡하지? 우리 학생들은 만약에 배웠는데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두고 싶다. 좀 쉽게. 그럴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다. 이때 엔트로피가 증가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 에너지나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를 보면 알 수 있다. 공간이 넓어지면 엔트로피는 증가한 거다. 이게. 그렇죠? 공간이 좁아진다. 열이 차지하는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 열이 모이고 있다. 그럼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거다.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런 일은. 열이 퍼져나가거나 입자가 퍼져나가는 것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표시하는 거다. 알겠죠? 기억나요? 한 가지로만 몸 퍼져나가는 거지 여러 가지로 보면 섞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되면 복잡해지겠지? 이런 것들을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표시하고. 그래서 볼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 5번 실제 열결 여기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죠. 자 오른쪽에 보면 135쪽 봅시다. 자 제1종 연구기관과 제2종 연구기관에 대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제1종 연구기관은 열역학 제1법칙 끄트머리에 약간 나와 있어. 내가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그때 설명 안 했습니다. 보면 나와 있는데 얘들아 확인할 필요 없어. 중요한 내용이 없어 거기는. 자, 그래서 열 이용한 기관들에 관한 얘기예요. 열을 보자. 잠깐만. 자, 제 1종 연구기관에 관한 얘기예요. 연구기관은 뭐냐면은 영원이라는 기관이 있지, 에너지를 조금만 넣고서 계속 움직이는 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제 1종 연구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일을 해놔. 그럼 지가 계속 영원이라는 거야, 이게. 계속. 우리가 넣어준 에너지는 1인데 1보다 더 많은 넣어준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열역학 에너지 본법칙인 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가 되죠. 이런 것들은 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많이 생각을 했는데 존재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연구기관이 그러면은 들어간 에너지는 요만큼이고 나오는 에너지는 아주 많은 이런 게 불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에너지를 그대로 이동만 시키는 건 어떠냐.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만족을 시킵니다. 만족. 하지만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가 되는 이런 엔진을 또 이런도 개발해봤어요. 이것들을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배가 바닷물 있지? 따뜻한 바닷물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닷물에 있던 열을 끄집어냈습니다. 바닷물을 끄집어냈어요. 그럼 바닷물이 가지고 있던 열을 뺏기면서 아주 얼음덩어리, 바닷물이 가진 열이 다 뺏기는 거야. 뺏어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얘는 아주 영하 273도씨, 0K에 가까운 얼음덩어리가 되고, 얘는 그거보다 뭐 300, 400 높은, K 높은 따뜻한 열이 되겠죠. 하지만 열이 얘들아 저온에서 고온으로 전달되는 거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엔트로피를 감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바닷속에 있던 물에서 열을 끄집어내 쓰고 물을 절대 온도가 0에 가까운 걸 만들기 위해서는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에너지가 쓰이게 되기 때문에요. 이때 열 효율은 우리가 쓰는 에너지보다 원하는 형태로 더 많이 이동하지는 않아요. 열효율 100%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0을 이동시키려면은 얘는 10 이상을 써야 되니까 10을 이동시키지 말고 10 이상의 에너지를 직접 그냥 동력으로 써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열효율이 100% 또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를 감소시켜서 자연계에 떠돌고 있는 에너지들을 모아서 쓰는 건 어떨까?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느니 그 에너지를 그냥 직접 쓰는 게 열효율이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자, 볼까 이제 비행기에 보면은 뭐 제트 뭐 이런 게 있거든.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요. 그다음 이놈이 가지고 있는 열을 쓰는 거야. 공기에 있던 열을 이렇게. 여기는 영하 273도씨 가까운 초냉각 공기가 나갑니다. 그러면 자연계에 있는 열을 끄집어내 썼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법칙은 위배가 되진 않죠. 하지만 이런 과정도 어떻게 돼요? 이 에너지를 저온 쪽에서 보다 높은 고온 쪽으로 열을 이동을 시키려면 이동시키는 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감소시키게 돼서 이때 들어가는 10을 이동시키려면 우리는 10 이상의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 자연계는 열을 끄집어내 쓰느니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쓰는 게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은 만족하지만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위배가 되는 얼핏 보면은 자연계에 있는 열을 끄집어내 쓰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이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이런 엔진을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만큼의 일을 해놓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가 되는 이런 걸 개발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해보니까 안 돼. 안 되겠다. 이거 뭔가 불가능해. 연구기관이란 말 자체가 야 말이 쓸모가 없어. 야 알았어. 그러면은 자연계에 있는 열을 끄집어내 쓰는 것도 연구기관으로 쳐줘. 하지만 이런 연구기관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개발을 했어. 어디에서 가장 먼저 하냐면 내가 알기로는 미국과 일본 애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바닷속에서 특별한 열 에너지도 없이 태양 에너지와 바다가 가진 열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로 움직이는 배를 만들면 안 되겠냐. 지들은 필요하겠지.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연구했겠지. 하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야야야 그거 자연계에 있는 거 쓰는 거보다 그냥 그때 필요한 에너지로 그냥 직접 동력했어. 그게 빠르다야. 더 훨씬 들고도 간단하고. 그치? 배가 무거울수록 무거우니까 동력도 크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지금은 연구를 접었어요. 이런 이게 과거에 한때 유행했어. 이게 1950년대 이후에 에너지 아끼려고. 자,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135쪽 보세요. 제2종 연구기관. 고열원에서 얻은 열을 모두 일로 바꾸는 열기관을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연력학 제1법칙에는 어긋나지가 않지만 연력학 제2법칙에는 위배됨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장치가 만들어졌다면 바다나 대기가 갖고 있는 무한한 열을 공장이나 발전소의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요.
제2종 연구기관은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열을 받아보면은 걔보다 내가 뜨거워져 있어. 하지만 걔의 열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위배가 되는 엔진을 이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3번 열역학 제2법칙의 엔트로피가 뭘까요?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을 표시하기 위해서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를 표시하는 게 열역학 제3법칙이고 대학교 가서 배울 겁니다. 그거는. 자, 2번 열역학 제2법칙의 다른 표현 볼까요? 자연현상은 확률이 더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확률이 1에 가까운 방향으로 왼쪽은 0.9, 오른쪽은 0.6이라면 당연히 0.4보다는 0.6으로 확률이 더 높은 그래서 0이 아니라 확률이 조금 더 높은 방향 쪽으로 진행됩니다. 자연현상은 점점 더 무질서한 방향 비춰볼까요? 다른 말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말하는데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고립계, 비가역. 고립계는 뭐냐면 우리가 손 대지 않고 에너지 쓰지 않고 지들끼리 그냥 열 주고 받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손 놓고 본 관계를 고립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립계의 비가역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비가역이 되면 절대로 가역이 되질 않아. 원래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지가 않는다. 델타 S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방향으로만 만들어진다. 마이너스는 불가능하다. 넘어가 볼게요. 136쪽에. 여기는 뭐 특별한 내용 없기 때문에 넘어가 보고요. 페이지 얘들아. 자, 기본 개념 문제가 많이 있죠. 페이지 140쪽에서부터요. 여기는 특별히 어렵지가 않아요. 144쪽까지 고난도까지 한번 풀어보고 고난도 문제 내가 풀어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풀어오면 알았죠? 근데 안 풀면 얘들아 고난도 문제는 설문자 이해가 어려워요. 원래 페이지는 숙제는 140에서 144쪽까지 하고 잠깐 책 더 튀나세요? 몇 개 더 풀어야 돼. 페이지 140쪽 봅시다. 자,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그림은 327도씨의 고열원에서 5,000줄의 열을 흡수하고 2,000줄의 일을 하고 27도씨의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하는 열기가 나타낸 겁니다. 열기관의 연료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열기관의 열을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뭐 해보자. 들어간 열은 Q1, 한 열은 W. 그렇죠? 들어간 열이 얼마? 1,000이었나? 많이었나? 5,000. 해준 일이 얼마예요? 1,000. 그치? 얘는 0.2 또는 곱하기 100 해주면 20%를 이게 그냥 0.2를 써도 되고 20%를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씁니다. 뭐 고딩 과정인데 이런 거 말 안 해도 되겠죠. 두 번째, 최대 연료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카르노 기간의 연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카르노 기간에. 그렇지? 그러면은 1 T1 고온부의 온도가 얼마예요? 327도씨니까 절대 온도로는 600K입니다. 600K. 그 다음에 열을 뺏긴 다음에 그 다음에 온도가 27도로 낮아졌죠? 얼마예요? 얘는 273 더하면은 300K가 되죠. 300K. 그럼 얼마가 돼요, 그는? 0.5가 되니까 빼주면 열기관은 0.5 또는 50%. 그래서 최고 효율은 카르노 기간의 연료율을 얘기하는데 절대 온도로 표시했을 때 0.5가 됩니다. 자, 1번 열기관 연료율은 20% 또는 0.2. 저 열원으로 방출하는 열량을 구하시오. 그럼 얼마큼? 5,000 받고서 1,000 했으니까 4,000만큼 방출했겠죠. 4,000. 3번 두 온도 사이에서 작동하는 열기관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연료율은 1 T1분의 Q2. 이렇게 온도로 표시했을 때 더 연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죠? 이거는 0.5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페이지 143쪽에 6번 보면은 오늘 설명한 카르노 기간의 연료율 그림이 나와 있죠? 요게 연료값조선 최고로 고난도예요. 알겠지? A에서 B번 과정은 단열 팽창, B에서 C는 아니에요. A에서 B는 등온 팽창, B에서 C는 단열 팽창, C에서 D는 등온 수축, D에서 A는 단열 수축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일을 하게 되는데요. 나머지가 재밌습니다. 풀어보시면. 다음 주에 볼게요, 얘들아. 그렇지? 안녕. 재밌어, 얘들아.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 아니지? 오케이.